ETF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그런 초고배당 ETF 같은 경우 레버리지에다가 이제 파생 상품을 조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식에다가 옵션 매도에다가 레버리지에다가 채권까지 넣어갖고 할 수 있는 건 다 끌어들여서 일시적인 수익을 배당금처럼 분배할 뿐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금융상품이고 초위험한데 결국에는 뒷사람 돈 뺏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게 이미 그런 시작으로 금융시장이 돌아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블의 어떤 시초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해서 자본을 환급받는다고 표현하는데 결국 그냥 투자자들 돈 받아서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은 돈 지급하고요. 그 ETF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 이제 그 행렬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 할 때 보면 계속 사람들을 유인 모집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 상품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사실 매우 위험하고요. 기본적으로 좀 만약에 그런 투자를 했다면 제가 떳떳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뒷사람 돈으로 내가 수익을 봤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우량주들이 계속 일을 해서 그 수익에서 배당이라든가 주가 상승으로 보답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 구조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만든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이 안 나오게 될 거면 너무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분배급 지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배당 투자자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게 대박과 분산은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혁신이 좀 부족해요. 애플은 특이하게 자사주를 소각하는 쪽으로 했지만 아마 자사주 소각에 막히면 배당을 많이 줬을 거예요. 혁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주주를 달래고 잡아두는 거거든요.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많이 그런 기업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배당을 최근에서야 주기 시작하고 배당률 0%대거든요. 워낙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고배당을 원하면서 주가 상승까지 그런 금융상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기를 쳐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사기에 좀 현혹되기도 쉬운 거고. 그러니까 한쪽은 포기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만 현대금융 자산운용사들은 계속해서 그런 니즈에 맞는 금융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허벌콜로 들어온 거니까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이건 안전해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항상 ETF 투자가 좋은 거는 투명한 정보 공개. 공부하기도 참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공부하죠. 근데 개별 종목에 올인하시면 그 기업의 CEO가 혹시는 총격을 받지는 않을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처럼 혹시 뭐 이 기업이 또 뭐 어디 다른 데 인수되는 건 아닌지 뭐 온갖 그런 신경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ETF로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ETF 자체가 분산 투자되어 있으니까 ETF를 4개 이상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게 이제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섞어서, 2-3개를 섞어서 투자하면 어느 정도 마음 편하면서 자산도 불려가면서 분배금도.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100과 같은 이제 IT 비중이 높은 ETF, 성장을 책임져 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금, 배당을 좀 고배당 ETF를 섞으시면 그러면 업종이 서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10중 8구 이런 데는 이제 금융이나 뭐 통신 비중이 높아요. 필수 소비재 이런 거 비중 높고. 성장, 주가가 많이 오르는 ETF 같은 경우는 거의 IT나 뭐 헬스케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인플레이션 걱정된다 그러면 원자재 ETF를 섞어도 되지만 대신에 뭐 아까 얘기한 금도 원자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은도 뜨겁더라고요. 그런 귀금속 관련 ETF를 일부 섞으시면 좀 인플레이션도 방어하고 주가 상승도 책임지고 분배금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그런 ETF 조합들이 책에 좀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책을 정독하시면 자신만의 방법이 생길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는 힘든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를 절약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일단 만들고 그 종잣돈을 통해서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곳에 투자해. 땅이 좋은 곳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농부의 마음, 미리 수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떳떳하게 내 계좌를 공개했을 때 너무 훌륭한, 딱 봐도 그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분산 투자를 했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명함이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고성장,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투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좀 억누르시고 마음 편한 장기 투자,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량한 그런 ETF들을 선택하시면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진리에 가까우니까 그 중에서도 특정 ETF 같은 경우는 내 성향에 맞는 것들을 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은 이제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상품 뭐 100개를 팔았다 그래서 그게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매출에서 모든 비용 빼고 남은 순이익, 세금까지 낸 다음에 남은 마지막 순이익에서 거기서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이익률이 중요합니다. 순이익률이 높으면 순이익률 기울기가 가장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무조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이제 주주환원을 높이겠죠.
그래서 순이익률을 주주환원 기울기라고 저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당도 꾸준히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이 있는데 배당 성향은 이제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뜻하는 그런 배당 의지거든요. 이것도 좋아야 합니다. 사실은 워런 버핏의 투자는 ROE에서 시작됐다는 말도 있거든요. 자기 자본 이익률.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잘했느냐. 사업을 잘하면 주주한테도 잘합니다. 주가가 오를 테니까. 대표적인 게 애플이겠죠. 애플은 그런 정도의 크기 기업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100% 이상의 ROE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 ROE는 15%만 넘어도 좋은 주식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애플이 100% 넘는 거는 이제 분모, 자사주를 계속 소각해요. 번 돈으로.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번 돈으로 자기 자본을 줄여서 ROE를 계속 높이는. 그러면 이제 ROE를 보고 하는 투자자들만이 계속 돈이 들어오죠. 애플은 혁신이 없다고 하지만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주가도 AI 시대에 뒤쳐져갖고 끝난 줄 알았는데 거의 다시 또 많이 회복했더라고요. 참 독특한 주식이긴 합니다. 근데 애플도 결국 배당을 주거든요. 적지만.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배당이고 배당 ETF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성을 극도로 낮추는 지수 추종 ETF 같은 경우도 배당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주로 자산 투자가들이 하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 지표들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ETF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 분배율을 이제 리스크로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 오늘 아침에는 체크해봤더니 4.3%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100%, 뭐 10% 이상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고배당주,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이 없는데 10% 넘는다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되죠.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무슨 팔란티어, 뭐 엔비디아, 3배짜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파도가 출렁출렁이는 그런 주식이나 어떤 기초 지수에다가 거기다 레버리지를 섞어서 분배금을 주는데 사실 모든 금융상품은 심플한 게 최고입니다. 단순한 거. ETF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종목을 여러 개 넣었을 뿐이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내가 이런 성향에 있는 종목들을 500개를 묶었어, 100개를 묶었어, 아니면 뭐 특정 업종 테마라면 뭐 한 30개 묶었어. 수가 많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ETF는 굉장히 단순한 거고 그냥 펀드와 주식의 모든 장점을 섞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배당률을 리스크로 볼 수 있다면 안정적인 지수 추종 같은 경우는 0에서 1%, 0% 됩니다. 스파이나 뭐 QQQ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는 3에서 5% 그런 게 고배당주면서 그 괄호치고 안정형 이렇게 말도 담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고배당 ETF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아주 좋았잖아요.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현상이거든요. 배당을 주는 ETF가 그렇게 IT 테마 ETF처럼 그렇게 많이 오른 거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겠지 하면서 대기하는 자금들도 꽤 있어요. 플러스 고배당은 일단 이름값이 유명해져서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1조 클럽 ETF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 종목들 보면 다 은행, 현대기아차, 통신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다소 얌전한 기업들이니까 그냥 성숙한 기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 이제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는다. 그런 감을 한번 잡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투자를 해보면. 그다음에 일단 5년 평균 배당금 인상률을 보셔야 돼요. CAGR이라고 하는데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거든요. 그게 웬만한 사이트에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주가가 많이 한 바퀴 도는 그런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5년 평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년 평균 한 10% 이상이면 좋은 배당 성장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미국에 투자해야 되냐면 미국은 그런 이상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주가도 많이 오르는데 배당도 10% 이상씩 매년 올려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너 기업에서는 이 기업이 내 거야 생각하면 그런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경영자들이 주주환원을 통해서 어떤 경영 성과를 판단받으니까 미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주주나 잘 못하면 잘리고.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사실 상법 개정 쪽으로 많이 간 거잖아요. 주주들 좀 더 신경 써줘라. 너무 오너랑 직원분들만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사실 트레이드오프 관계니까 직원이나 오너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두다 보면 배당률이 떨어지고 주주환원이 낮으니까 외국계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주가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사실 오너 일부 기업들은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비싸면 상속세가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물려주려고 일부러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안 통하거든요. 모든 정보가 투명해졌고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도 주주 환원을 높이라고 계속 압박하잖아요. 지금 일단 제일 최전방에 서 있는 데들이 이제 금융사들, 은행들이 되겠죠. 거기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인허가권을 받아서 이제 장사하는 곳들이니까 가장 주주 환원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죠. IT 기업들처럼 그런 주주 환원율의 어떤 상승 추세,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매출 성장률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CEO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CEO가 주주 친환경인데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생긴 대표적인 현대 금융 상품이거든요.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일반 투자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고위험이니까 금융 사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칼끝이 날카로워서 위험하긴 하지만 내가 검술에 능하면 좀 어느 정도 휘둘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부 ETF 커버드 콜 전략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왠지 이걸 설명하려면 보유해야 될 것 같은 강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걸 보유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상품 소개만 하는 것은 조금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쨌든 그 커버드 콜 ETF의 장점은 매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 거니까 매달 더 많은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제시한 어떤 자산운용사의 대안이거든요. 이런 커버드 콜은 기초지수를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 했을 때는 분배금이 나오잖아요. 그 콜옵션을 매도했으니까. 그래서 손실을 일부 보전한다 하지만 상승할 때는 비중이 중요한데 어쨌든 콜옵션 그 비중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승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커버드 콜 전략은 주가 상승기에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옵션 을 행사했으니까. 우리가 ETF도 자산으로 운영하잖아요. 그 자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플러스 뭐 콜옵션 이렇게 전략이 있으면 그 비중에 따라서는 그만큼 상승분은 포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콜옵션 매도 전략이 비중이 몇 %인지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도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러시면 되는데 그게 뭐 ETF마다 다 다른데 제 책에는 이제 디보와 제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콜옵션 매도 비중이 약 50에서 70%거든요.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해 주면서 안정적인 분배금을 주는 그런 형태고요. 총 수익률 아까 말씀드린 배당 플러스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슈드 같은 경우에 의존했으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지지부진할 때는 매달 분배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좀 버텨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뭐든지 과한 게 위험합니다. 콜옵션 매도 비중이 100%인 ETF가 있어요. 대표적인 QYLD랑 뭐 XYLD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 월 분배금이 눈이 휘둥그레지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승장 수익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매달 받아서 주가가 뭐 2배 올라도 아무것도 없죠. 사실 2배 오른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분배금의 수준이 좀 불만족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총 수익률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SR이 중요합니다. 총 주주 수익률.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되면서 분배금이 꼬박꼬박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커버드 콜하면 겁부터 내시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모든 자산을 커버드 콜에 올인. 그러면 이제 분배금은 나오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고 나중에 보니까 장기 수익률이 그 S&P 추정한 그 QQQ나 스파이 산분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자산 저렇게 많이 늘었는데 나는 매달 반 분배금이 나와서 좋았는데 사실 그걸 재투자하지 않았으면 수익률 차이가 자산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겠죠 매년. 사실은 ETF 적은 오히려 ETF거든요. 더 참신하고 더 매력적인 게 나오면 그 ETF에는 자금이 말라가요. 그러면 분배금을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뭐 슈드나 이런 것들은 뭐 워낙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국내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음에 나올 애보다 매력적일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지수가 너무나 좀 뭐 개별 종목에 올인돼 있다든지 어떤 특정 테마 ETF에 그런 것들을 피하시고 지수 추종하는 것이 조금 안전하죠. 지수 추종은 좀 안정성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커버를 일부 섞으면 지수가 만약에 급락했을 때 그래도 분배금을 좀 해서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덜 손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하시면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면 모든 투자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